오늘은 사업소득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사업소득은 사업활동을 통해서 얻은 소득입니다. 사업자가 얻은 소득이죠. 사업자가 얻은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과세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근로자 있죠. 근로자가 얻은 소득은 근로소득, 그리고 나머지 소득 있죠. 일시적, 우발적으로 얻은 소득은 기타 소득으로 과세된다는 겁니다. 사업소득에서 중요한 건 독립적인 겁니다. 근로소득은 고용된 경우죠. 고용돼 가지고 종속적인 경우, 이때 얻은 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자가 독립적으로 사업활동을 통해서 얻은 소득은 사업소득입니다. 보시면 사업은 계속적, 반복적으로 행함으로써 얻은 소득을 말한다는 겁니다. 대표적인 게 뭐예요? 소매업 있죠? 편의점 한다. 그런 편의점을 해가지고 물건 팔아가지고 얻은 소득, 이게 사업소득입니다. 사업소득은 총 수익 금액에서 필요 경비를 차감한다. 그래가지고 사업소득 금액을 계산합니다. 이때 필요 경비는 매입, 물건 매입할 때 있죠? 편의점 하면 매입, 물건을 매입할 때 그 매입입니다. 그 다음에 인건비 있겠죠? 24시간 동안 편의점 하면은 자기가 24시간 그걸 전부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종업원을 고용한다. 이때 드는 인건비, 이건 다 필요 경비입니다. 임대료, 편의점 할 때 다른 사람한테 그 임차해 가지고 임대료 지급하는 경우, 그럼 전부 다 필요 경비로 공제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나머지 일반 경비, 뭐 전기세 이런 거 있죠? 공간금이라든지 이런 거, 이러한 필요 경비를 공제하고 난 후의 금액이 사업소득 금액이라는 겁니다. 보시면 사업소득은 과세기간에서 발생한 다음에 소득으로 한다. 아시겠죠? 그리고 다만 통신판매 중개를 하는 자를 통하여 물품을 또는 장소를 대여하고 일정 사용료로서 받은 금품은 기타 소득으로 원천 징수되거나 과세 표준 합경 신고를 한 경우는 그러지 않다. 이번에 이게 개정된 거죠. 이 소득은 기타 소득입니다. 그러니까 이 일정 규모 이하의 사용료가 500만 원일 거예요, 아마. 어쨌든 이런 경우 통신 판매 중개를 하는 자를 통한 경우입니다. 이래가지고 물건을 대여하든지 장소를 대여해서 얻은 사용료로서 500만 원 이하인 경우, 이런 경우에는 기타 소득으로 과세가 된다는 겁니다. 어쨌든 이 500만 원 사용료 받았다 해가지고 기타 소득으로 원천 징수됐다, 이런 경우 기타 소득으로 과세된다라는 것이고, 일반적인 사업소득은 이겁니다. 농업, 임업, 어업에서 발생한 소득, 광업에서 발생한 소득, 제조업에서 발생한 소득, 이런 게 있다는 겁니다. 건설업, 도매업, 소매업, 숙박업, 음식점업, 정보통신업, 금융보험업, 부동산업에서 발생한 소득, 이거 주의하세요. 다만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지역권이나 지상권을 설정하거나 대여함으로써 발생한 소득, 이거는 기타 소득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지역권이나 지상권을 설정하거나 대여하면서 발생한 소득이다, 이거는 사업소득입니다. 근데 공익사업과 관련된 경우, 그러니까 일반 이 지상권 설정을 할 때 그 전기 있죠? 전기 그 송전탑 같은 거, 그 논이 있으면 거기에 송전탑 지어가지고 전기 연결하고 하잖아요. 전기선 연결하고, 이런 경우 공익사업과 관련되었다. 그런 경우 지상권을 설정하거나 대여하는 소득은 기타 소득입니다. 다만 일반적인 경우, 일반적으로 그 토지에 있으면 건물 지으려고 지상권 설정하는 경우, 이런 일반적인 경우, 이때 발생한 소득은 사업소득이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 보시면 뭐 그냥 쭉 보세요. 교육 서비스업, 복식부기 의무자가 차량 및
운반구, 차량이죠. 차량 등 사업용 유형 고정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23번 사업용 유형 고정자산 보면은 차량, 운반구, 공구, 기구, 비품입니다. 그러니까 복식부기 의무자입니다. 간편장부 대상자는 이 양도소득에 대해서 과세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복식부기 의무자가 사업용 유형 고정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이때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사업소득으로 과세가 됩니다. 보세요. 차량, 운반구, 공구기구, 비품, 선박 및 항공기, 기계 및 기계장치 이런 것과 유사한 유형자산 이런 감가상각자산이죠. 감가상각자산을 양도한다. 이때 그럼 봐야겠죠. 복식부기 의무자인지 간편장부 대상자인지 딱 봐가지고 복식부기 의무자다. 그런 경우 사업용 유형 고정자산을 양도해가지고 이익이 발생한 경우 근데 솔직히 말해서 기계장치를 5년간 사용하다 판다. 그럼 이익이 날 리가 없겠죠. 이건 거의 특수한 경우입니다. 차량도 마찬가지입니다. 차량을 5년 사용했는데 이익이 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보시면 토지나 건물 양도 시 발생하는 양도소득은 양도소득이죠. 그러니까 복식부기 의무자가 토지나 건물을 양도할 때 발생한 소득은 양도소득으로 과세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일하게 오르는 게 이거죠. 부동산, 토지나 건물. 이거는 시간이 지나면 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토지나 건물 양도할 때 발생한 소득은 양도소득으로 과세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 보시면 에파논이죠. 에파논. 고용됨이 없다는 겁니다. 고용되어 있다 그러면은 근로소득, 고용되지 않고 독립적이다 그러면 사업소득입니다. 사업소득이죠. 고용되지 않고 독립적으로 고정된 보수를 받지 않는 경우입니다. 자기가 판매한 만큼 소득을 얻는 경우 이런 경우 사업소득으로 본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특허권 보세요. 거주자가 계속적 반복적으로 특허권을 대여한다. 그러면 사업소득입니다. 일시적 우발적으로 특허권을 대여하고 받은 대가는 기타소득. 계속적 반복적으로 특허권을 대여하고 받은 소득은 사업소득입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 보시면 이거 한번 보세요. 연예인이 사업활동과 관련하여 받은 전속계약금은 사업소득입니다. 이게 옛날에는 기타소득으로 과세가 됐는데 이거 가지고 문제가 좀 많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전속계약금도 사업소득으로 과세가 됩니다. 연예인이 사업활동과 관련하여 받은 전속계약금은 사업소득으로 과세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보시면 이제 비과세죠. 사업소득이지만 과세하지 않는 겁니다. 1번 보시면 논밭을 작물 생산에 이용하게 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농가 밭이죠. 작물 생산입니다. 이거를 논이나 밭에다가 광고판 설치 하잖아요. 크게 광고판 설치하면은 이거는 사업소득입니다. 오직 농가 밭을 작물 생산에 이용한다. 이때 발생하는 소득은 비과세한다는 겁니다. 순수하게 농가 밭을 농사 짓는 데 사용한다. 이런 경우는 과세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2번 보시면 한 개의 주택을 소유한 자의 주택 임대소득입니다. 그러니까 이 주택 한 개 소유한 사람이 자기는 다른 집에 전세 살고 자기가 소유한 주택이겠죠. 그 1주택을 다른 사람한테 세해 주는 경우 있죠. 이런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집이 있으면은 그 좋은 집을 자기가 사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한테 임대해주고 자기는 조그만 전세 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때 이 주택 임대소득은 비과세입니다. 그러니까 1주택자입니다. 1주택자가 얻은 주택 임대소득은 비과세한다. 다만 기준시가가 9억 원 이하인 경우입니다. 1주택의 기준시가가 9억 원 이하인 경우에만 비과세한다. 하나의 주택을 보유한 경우에도 기준시가가 9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이다. 이런 경우에는 과세가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 보시면 9개의 소지하는 주택입니다. 이것도 과세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 보세요.
해당 과세기간 주거용 건물 임대업 총 수익금액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인 자의 주택 임대소득. 다만 이거는 2018년 12월 31일 이전의 과세기간까지 비과세했다는 겁니다. 이제 지금은 과세되는 거죠. 이제 2주택자의 주택은 이주택자가 얻은 주택 임대소득은 이제 과세입니다. 2천만원 이하인 경우도 과세가 된다. 보시면 이주택자가 주택 임대 수입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다. 이런 경우도 이제 과세입니다. 과세 바뀌었어요. 2018년까지만 비과세였고 이제는 2019년부터는 임대 수입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도 과세입니다. 즉 총 수익 금액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인 자의 주택 임대소득은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다. 이거는 나중에 다 배울 거예요. 그 다음 보시면 기준시가가 1주택자가 기준시가 9억 원 이하인 주택을 보유한다. 그러면 이때 얻은 주택 임대 수입은 비과세입니다. 다만 1주택자의 그 주택이 기준시가가 9억 원을 초과한다. 이런 경우에는 과세입니다. 이 기준시가 주의하세요. 이 실질거래가액이 아닙니다. 실질거래가액이 아니고 기준시가다. 기준시가가 9억 원 이하인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만 비과세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보시면 주택수 계산 시 본인과 배우자의 주택수를 합산합니다. 이건 당연한 거죠. 이 1주택에서 본인과 배우자가 같이 하잖아요. 이 본인이 여기 살고 배우자는 여기 살고 이런 게 아니라 한 주택에서 같이 사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이건 주택수를 합산한다는 겁니다. 배우자가 하나 보유하고 있고 본인이 하나 보유하고 있다. 그러면 합산해가지고 2주택입니다. 2주택이기 때문에 주택 임대수익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도 과세가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 보세요. 이 주택은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상시 주거용 건물이 주택이다. 자기가 그냥 살고 있는 집입니다. 사람이 사는 곳이 주택이다. 그리고 주택 부수토지. 주택 부수토지는 주택에 딸린 토지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겁니다. 건물의 연면적과 건물이 정착된 면적의 5배. 이 둘 중에서 넓은 면적입니다. 넓은 면적이니 토지를 말한다. 그러니까 주택 비과세하고 주택 부수토지도 그러니까 1주택 있죠? 이 주택 같은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은 비과세하는데 이 주택이 있으면 주택 부수토지도 비과세한다는 겁니다. 그때 이 주택 부수토지는 건물의 연면적과 건물이 정착된 면적의 5배 이 둘 중에 넓은 면적이니 토지를 말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건물이 주택 정착 면적이 100이다. 그러면 이 100에다 5를 곱합니다. 그럼 500 나오죠? 500. 그 다음에 보시면 건물의 연면적 얼마예요? 건물의 연면적도 100이죠? 이 1층입니다. 지금 1층이기 때문에 주택만 있는 경우고 상가 없고 주택만 있는 경우죠. 그러니까 주택 1층이고 주택 정착 면적이 100이니까 건물의 연면적도 100입니다. 그리고 이 정착 면적의 5배를 곱하면 500이죠. 그러니까 주택 부토지가 1100이면은 1100에서 500, 이 500을 뺀 600, 이 600은 이 주택 부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양도소득세 보시면 거기에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나와요. 거기 보시면 주택하고 주택 부토지 비과세 부분 해가지고 건물이 정착된 면적의 5배 이내의 면적까지만 비과세. 이 초과는 600 있죠? 이거는 과세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 다음에 보시면 주택수 계산이죠. 다가구 주택은 한 개의 주택으로 본다. 다만 구분 등기된 경우는 각각을 한 개의 주택으로 본다는 겁니다. 이 다가구 주택은 2층 집 있죠. 2층 집이고 주인이 1층 살고 2층은 세 주는 경우입니다. 그래가지고 2층 그 세 받는 경우죠. 이게 다가구 주택입니다. 그러니까 다가구 주택은 한 개의 주택으로 본다. 다만 그 빌라 있죠. 다세대 주택. 빌라는 1층에 주인이 있고 2층도 자기가
돈 주고 사서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구분 등기된 경우 이때는 빌라는 각각을 한 개의 주택으로 본다는 겁니다. 101호도 한 개의 주택, 102호도 한 개의 주택, 201호도 한 개의 주택, 202호도 한 개의 주택 이런 식으로 계산한다는 겁니다. 빌라는 각각입니다. 각각 구분하여 매매할 수 있는 경우입니다. 101호 따로 매매하고 102호 따로 매매하고 이런 경우 그렇기 때문에 각각을 한 개의 주택으로 본다. 아시겠죠? 다가구 주택하고 빌라, 다세대 주택하고 구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 보시면 공동소유 주택은 지분이 가장 큰 자의 소유로 계산한다는 것입니다. 별로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 다음에 보시면 임차나 전세받은 주택을 전대하거나 전전세하는 경우 자기가 임차받은 주택을 다른 사람한테 또 빌려준다는 경우입니다. 그러면 임차 또는 전세받은 주택을 임차인의 주택으로 계산한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한테 다시 또 빌려주는 경우죠.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별로 중요한 건 아니죠. 본인과 배우자가 각각 주택을 소유한 경우 이를 합산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본인과 배우자는 한 개의 주택에서 같이 살기 때문에 합산한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보시면 그 간주 임대료 나오거든요. 간주 임대료 규정이 나올 때 3주택 이상인 경우 그 본인과 배우자의 주택을 합산한 주택이 3주택 이상인 경우에만 간주 임대료를 적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이제 간주 임대료 해당하는지 여부 판단할 때는 본인과 배우자의 주택을 합산해 가지고 3주택 이상인지 합산해 봐가지고 3주택 이상인 경우에는 간주 임대료를 계산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 보시면 이건 겸용주택이죠. 그러니까 상가하고 주택이 같이 함께 설치되어 있는 경우 이때는 주택 부분 면적이 상가 부분 면적보다 큰 때는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아시겠죠? 주택 부분 면적이 상가 부분 면적과 같거나 작을 때는 주택 부분 외의 상가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이것도 나중에 뭐 부가가치세 보면 다 나와요. 이거는 지금 소득세는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 그냥 한번 참고적으로 보세요. 그 다음 보시면 기준시가 9억 원을 초과한 주택의 판단. 기준시가 9억 원은 언제 나왔죠? 1주택자가 보유한 주택이 기준시가가 9억 원 이하인 경우에만 소득세를 비과세한다고 배웠죠. 이때 기준시가 9억 원은 과세기간 종료일이나 해당 주택 양도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죠. 그 다음 보시면 농가나 농어가 이 부업소득입니다. 그러니까 농어민이 농사만 짓는 게 아니라 이 부업이죠. 부업으로 축산업, 소도 키우고 돼지도 키우고 그 다음에 뭐 고공품 제조, 민박, 음식물 판매, 농사 지면서 뭐 오리탕 같은 거 판매하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 다음에 특산물 제조, 전통차 제조 이런 것도 있죠. 그때 이 발생하는 소득이 연 3천만 원 이하인 경우입니다. 3천만 원 이하인 거. 축산에서 발생한 소득 이는 비과세. 그 다음에 이 축산 외의 소득으로서 소득금의 합계액이 3천만 원 이하인 경우 비과세라는 거 한다는 겁니다. 그냥 참고로 한번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보시면 전통주 제조죠. 막걸리 같은 거 있죠. 그런 거 전통주를 제조해서 발생한 소득 합계액이 연간 1,200만 원 이하인 것. 그런 경우 비과세한다. 그러니까 중요성 기준을 따졌을 때 월 100만 원이죠. 연 1,200만 원이니까 월 100만 원씩 번다는 겁니다. 이런 경우는 비과세 해준다는 겁니다. 1,200만 원 이하이겠죠. 이거는 3천만 원, 이거는 1,200만 원. 그 다음 보시면 도림기간이 5년 이상인 그 임목 있죠. 나무 벌채, 나무 이거 잘라가지고 파는 것. 그 다음에 임목 양도로 발생한 소득입니다. 그게 얼마라고요? 연 600만 원 이하의 금액. 이것도 외워야 되겠죠. 그냥 이거는 객관식 문제 나오기 때문에 그냥 참고적으로 한번 보세요. 임목
벌채나 양도로 발생한 소득이 연 600만원 이하인 경우 비과세한다 라고 한번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중요한 건 아니에요. 이런 거는 볼 필요 없어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보시면 작물 재배업이죠. 작물 재배 해가지고 발생한 소득으로서 수익금액 합계액이 10억원 이하인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것도 해야겠죠. 10억원 이하입니다. 작물 재배해가지고 발생한 소득 합계액이 수익금액입니다. 수익금액이 10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비과세한다. 사업소득 계산은 총 수익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해서 사업소득 금액을 계산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 보시면 부동산 임대업입니다. 부동산 임대업의 경우 총 수익금액 계산입니다. 이거죠. 총 수익금액. 이 보시면 토지 건축물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 그러니까 토지 건축물 양도가 아닙니다. 토지나 건축물을 대여한다. 대표적인 게 상가 있죠. 상가 세준 경우 임대인가 건물주죠. 건물주가 돼가지고 상가를 세줘가지고 발생한 소득 이겁니다. 이거는 부동산 임대업입니다. 그 다음 보시면 부동산의 권리대여입니다. 예를 들어서 전세권, 임차권, 지역권, 지상권 이런 부동산상의 권리를 대여해서 발생한 소득 이거는 부동산 임대업 소득이므로 사업소득으로 과세가 된다는 겁니다. 이 중요한 게 뭐예요? 전세권입니다. 전세권, 임차권, 지역권, 지상권 이거 주의하세요. 지역권 대여, 지상권 대여도 사업소득입니다. 다만 공익적 목적으로 대여한 지역권이나 지상권을 대여한 경우 이때 발생한 소득은 기타 소득으로 과세된다는 겁니다. 이 총 수익 금액은 뭐라고요? 부동산 임대업에서 발생한 임대료, 간주임대료, 관리비 수입, 보험 차익입니다. 이게 총 수익 금액에 해당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를 보시면 갑이 전세권을 대여하고 받은 대가 800만원 전세권을 대여했죠? 그러면 전세권 대여 그럼 뭐예요? 사업소득입니다. 그러므로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전세권 대여했다고 해가지고 나중에 헷갈려요. 막 이게 기타 소득인지 사업소득인지 굉장히 헷갈립니다. 근데 뭐라고요? 이 부동산의 권리를 대여해서 발생한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과세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 보시면 자기 소유 부동산을 타인의 담보물로 사용하게 하고 그 사용 대가를 받은 것 이거는 부동산상의 권리를 대여하는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으로서 부동산 임대업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본다라는 겁니다. 자기 토지 있죠? 토지를 타인한테 담보물로 사용하게 해가지고 사용대가 받았다. 그런 경우는 사업소득입니다. 그 다음 보시면 광고용으로 토지를 사용하게 하고 받은 대가. 그러니까 이 건물 옥상에 뭐 보시면 뭐 큰 광고판이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뭐 도로 그 차들이 보게 하려고 홍보 효과로 만들려고 설치한 간판 있죠. 이런 간판을 설치해주게 하고 받은 대가 이거는 부동산 임대업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본다는 겁니다. 그 다음 보시면 공업재단, 광업재단 대여로 인한 소득은 부동산 임대업 소득으로 본다. 그 다음 보시면 광업권자, 조강권자, 덕대가 채굴을 할 수 있는 시설과 함께 광산을 대여함으로 발생한 소득은 부동산 임대업 소득으로 본다 라고 나와 있죠. 이거는 외우세요. 이거를 양도소득으로 과세하지 않는 게 아니라 부동산 임대업 소득으로 과세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양도소득이 아니라 부동산 임대업 소득이다. 그 다음 보시면 주택 임대 수입에 대한 과세 여부죠. 주택 임대 수입이 2천만원 이하다. 2천만원 이하다. 그러면 과세요? 과세하지 않아요. 이거는 과세가 되는 경우도 있고 과세가 안 되는 경우도 있죠. 1주택만 보유했다. 그럼 비과세입니다.
주택 임대 수입이 2천만 원 초과하는 경우도 1주택자는 비과세입니다. 다만 그 주택 기준 시가가 9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과세가 된다는 겁니다. 2주택자는 주택 임대 수입 합계액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도 과세입니다. 3주택자는 월 임대료는 과세, 그리고 간주 임대료 있죠? 주택을 3개, 3채 이상 보유한 경우 간주 임대료도 과세가 된다는 겁니다. 이 꽃표시 보시면 2019년 이후 발생하는 주택 임대 수입은 2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도 과세된다는 겁니다. 다만 2천만 원 이하인 경우 주택 임대 총 수익 금액 합계액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 과세를 선택할 수 있다. 그리고 2천만 원 초과하는 경우에는 종합과세 한다. 내가 이 분리과세 한다고 해서 뭐 원천징수 분리과세 이게 아닙니다. 나중에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그 세율이 2천만 원 이하는 좀 더 낮은 세율로 과세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임대료죠. 총 부동산 총 수익 금액에 해당하는 임대료, 간주 임대료, 관리비, 보험 차익 이런 게 있다고 배웠죠. 일단 이거 임대료입니다. 부동산을 임대하거나 지역권, 지사권을 설정 또는 대여하고 받은 선세금이죠. 그러니까 대금을 미리 받은 경우입니다. 땡겨 받은 경우. 땡겨 받은 경우는 안 분한다. 선세금 받은 금액 해가지고 총 임대 계약 기간 올수분에 해당 과세 기간 중 임대 기간 월수로 안 분한다. 어려운 거 아니죠. 그 다음 보시면 간주 임대료입니다. 간주 임대료는 거주자가 3주택 이상인 경우입니다. 3주택 이상인 경우 그 다음 또 뭐가 있죠? 보증금 합계액이 3억 원 이상인 경우입니다. 3억 원 초과하는 경우 이 보시면 보증금 합계액이 3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근데 이 주택수 할 때 3주택 이상이잖아요. 근데 그 주택수 3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 그 면적이 40제곱미터 이하이고 그 기준시가가 2억 원 이하이다. 이런 경우는 주택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빌라 있죠? 소형 빌라. 이게 한 13평도 안 돼요. 40제곱미터가. 그리고 기준시가가 2억 원 이하인 경우 엔드입니다. 40제곱 이게 기준시가가 2억 원 이하인 경우도 면적이 40제곱미터를 초과한다. 그런 경우는 주택수 계산할 때 삽입합니다. 다만 40제곱미터 이하면서 면적이 40제곱미터 이하면서 기준시가가 2억 원 이하인 주택이다. 이런 경우에는 주택수 계산할 때 포함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소형 빌라 같은 경우는 봐준다. 3주택 계산할 때 간주 임대료 계산하지 않도록 해주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거주자가 3주택 이상을 보유하고 보증금 합계액에 3억 원을 초과한 경우 간주 임대료를 계산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4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으로서 해당 과세기간 기준시가가 2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주택수 계산 시 제외한다. 3주택 이상 계산할 때 포함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를 보면 전용 면적이 80제곱미터다. 기준시가가 2억 원이다. 그러면 주택수 계산할 때 포함해야겠죠. 면적 요건하고 가액 요건, 기준시가 2억 원 이하인 경우 이 두 개를 모두 충족한 경우에만 주택수 계산할 때 포함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다음 보시면 그 간주임대료 계산하는 그 방식 나와 있죠. 주택을 그리고 중요한 게 간주임대료는 상가는 무조건 계산합니다. 상가는 무조건 간주임대료 계산하고 주택은 3주택 이상이고 보증금 합계액이 3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이때만 계산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가는 간주임대료 무조건 계산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주택은 3주택 이상이고 보증금 합계액이 3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계산한다는 겁니다. 이 보세요. 주택이다. 주택은 보증금에서 3억 원 차감한다.
그리고 거기에 60% 곱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365분의 1로 나누고 정기예금 이자율을 곱한다. 거기에서 금융수익을 차감한다 하는 겁니다. 상가다. 상가 같은 경우는 보증금에서 임대용 부동산 건설비 적수 차감한다는 겁니다. 거기에 365분의 1을 나누고 올 365분의 1을 곱하고 정기예금 이자율을 곱하고 거기서 금융수익을 차감한다. 이게 일반적인 경우예요. 그러니까 추계신고, 추계조사 결정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일반적인 경우입니다. 자기가 직접 소득세 신고를 하는 경우, 추계신고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는 이렇게 공시가 있다. 또 중요한 게 뭐예요? 이 금융수익이죠. 금융수익을 차감합니다. 그러니까 보증금을 3억 원, 아니 5억 원 받았는데 5억 원을 은행에 예치했다. 그래가지고 5억 원에 몇 프로죠? 5억 원에 한 3%라 할까요? 3%. 그러니까 1,500만 원 금융수익이 발생했다. 그러면 그 정기예금 이자이죠. 1,500만 원. 이거를 금융 차감한다는 겁니다. 왜냐면 이 1,500만 원이 있잖아요. 이거는 14% 세율로 과세가 되죠. 어차피 이 은행에 예치한 돈은 1,500만 원 발생하는 경우에도 여기에 대해서 그 이자 소득으로 과세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중 과세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이 금융수익을 차감한다는 겁니다. 그럼 이 금융수익은 뭐예요? 금융수익은 수입이자, 임대사업부문에서 발생한 수입이자와 할인료, 배당금의 합계액을 말한다. 그리고 이 금융수익에는 유가증권 처분이익은 포함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각주 보시면 유가증권 처분이익과 신주인증권 처분이익은 간주임대료 계산할 때 금융수익에서 차감하지 않는다. 왜 그럴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이 법인세법은 유가증권 처분이익과 신주인증권 처분이익도 차감합니다. 근데 소득세법은 차감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소득세법은 개인의 유가증권 처분이익에 대해서 과세하지 않기 때문이다 하는 겁니다. 과세가 안 되는 거죠. 원래 이 금융수익 차감하는 목적이 이중 과세를 조정하기 위한 목적인데 이미 개인의 유가증권 처분이익에 대해서 그러니까 개인이 주식을 사고 판다. 이때 발생한 주식 처분이익 있죠. 여기에 대해서 과세하지 않는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소액주주는 과세가 안 돼요. 주식 처분할 때. 그렇기 때문에 이 과세가 되지 않는데 여기서 굳이 차감할 필요가 없겠죠. 어차피 이중과세 조정 목적으로 금융수익을 차감하는 거기 때문에 과세가 되지 않는 경우는 차감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이중 과세되는 경우, 그러니까 이자 소득으로 과세되는 경우 이중 과세를 조정하기 위해서 차감한다 라는 겁니다. 유가증권 처분이익은 이중 과세를 조정하지 필요가 없습니다. 과세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중 과세를 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이 금융수익 간주임대료 계산할 때 차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정기예금 이자율은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이자율을 적용한다. 이거는 건설비 상당의 적수 있죠. 상가만 건설비를 상당의 적수를 차감합니다. 이 주택 같은 경우는 3억 원을 차감하고 상가만 이 보증금 적수에서 건설비 상당의 적수를 차감한다. 그럼 이 건설비 상당액은 있죠. 토지가액 제외한다는 겁니다. 임대용 부동산의 건설비 상당액 그리고 토지가액은 제외한다. 이 토지가액이 비싸잖아요. 건물이 만약 2억이다. 그럼 토지가액은 한 7억입니다. 보통 그래요. 이 서울 같은 경우는 토지가액이 훨씬 더 비쌉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토지가액까지 건설비 상당히로 봐버리면은 이 간주임대료를 낼 필요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건설비에서는 토지가액은 제외합니다. 건물가액이 2억이고 토지가액이 7억이면은 이 토지가액은 건설비 상당히 포함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보시면 사업자가 이거 먼저 볼게요. 간주임대료 계산 시 보증금 수령일자와 무관하게 임대 개시일부터 적수를 계산한다. 그러니까 보증금을 더 빨리 수령한 경우 있죠. 상대방이 임대 개시 전에 주잖아요. 보통 보증금을 미리 주는 경우 그런 경우에도 임대 개시일 있죠. 실제로 그 임차인이 사업을 개시한 때
이때부터 적수를 계산한다는 겁니다. 이거 주의하세요. 보증금 수령일자 나오고 임대 개시일 나오면은 임대 개시일부터 간주 임대료를 계산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업자가 부동산을 임대하고 보증금을 받아 은행에 애입하는 경우, 이런 경우죠. 보통 보증금 받아가지고 땅 투기하는 경우 있죠. 다른 곳에 또 땅 투기하고 그런 경우도 있고, 그 보증금을 은행에 애차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 이때 이 은행이자는 이 사업소득 총수익금액에 산입하지 않고 이자소득으로 과세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자소득은 어차피 은행에서 원천징수되기 때문에 사업소득으로 과세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여기 보시면 사업자가 부동산이나 부동산의 권리를 대유하고 보증금이나 전세금을 받아 은행에 애치하는 경우, 채권을 취득하는 경우, 그래가지고 받는 이자는 부동산 임대업에서 발생한 사업소득 총수익금액에 산입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거는 부동산 임대업 소득이 아니라 이자 소득이기 때문에 이자 소득으로 과세된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예요? 은행 끼는 경우입니다. 은행이 끼어 있는 경우 그러면 이자 소득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나중에 보면 헷갈려요. 되게 헷갈리지만 은행을 끼고 한다 그러면 이자 소득, 은행을 안 끼고 한다 그러면 이제 각각 달라요. 이게 아시겠죠? 그 다음 보시면 사업소득을 추계 신고하거나 추계 조사 결정한다. 그런 경우에는 이 금융수익 있죠? 금융수익을 차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중요한 겁니다. 이거만 달라요. 이 일반적인 경우 있죠? 일반적인 경우는 금융수익을 차감한다. 근데 추계신고나 추계조사 결정하는 경우는 금융수익을 차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나머지는 다 똑같아요. 주택이나 주택부토지를 임대하는 경우는 보증금에서 3억 원 차감한 거에 60% 곱하고 365분의 1을 곱하고 정기예금 이자율을 곱한 금액까지입니다. 이 금융수익을 차감하지 않습니다. 상가도 마찬가지로 보증금 족수에서 부동산 임대형 부동산 건설비 상당의 족수를 차감하고 거기에 365분의 1을 곱하고 정기예금 이자를 곱한다. 나머지 식은 다 같습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 보시면 부동산을 전전사하는 경우 이거는 그냥 한번 참고로 보세요. 뭐 중요한 거 아닙니다. 시험에 나온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그 다음 보시면 관리비 수입이죠. 그러니까 건물주가 부동산을 임대하고 임대료 있죠. 임대료 받고 따로 유지비나 관리비 받는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청소비 명목이죠. 내가 청소 같은 거 해줄게, 계단 청소 내가 해줄게 해가지고 유지비나 관리비를 받는 경우, 이런 경우 유지비와 관리비는 부동산 임대업 총수익 금액에 산입합니다. 다만 전기료나 수도료 같은 공공요금을 납입대입하는 경우 있죠. 그러니까 임차인이 직접 전기세나 수도세를 납부하는 게 아니라 건물주가 납입대입하는 경우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임차인으로부터 건물주가 전기세 받아가지고 대신 납부해주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총수익 금액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예를 한번 볼게요. 관리비 수입이 2천만 원에 임차인으로부터 전기료와 수도료를 수취한 금액이 500만 원이 포함했다. 그러면 이 전기료나 수도료는 차감해야겠죠? 2천만 원에서 전기료나 수도료 수취한 금액 500만 원 차감해가지고 1,500만 원이 부동산 임대 소득입니다. 그리고 다음 보시면 임대인이 임차인으로부터 전기료 수도료로 수취한 금액이 500만 원을 비용으로 처리했다. 이거는 잘못된 거죠. 어차피 이거는 임차인의 비용입니다. 임차인이 납부해야 할 전기료와 수도료인데 이거를 임대인이 자기 비용으로 처리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필요경비 불산입해야겠죠. 이 500만 원은 필요경비 불산입된다. 이 전기료와 수도료는 임차인이 사용한 부분이기 때문이다. 이거 중요합니다. 이건 2차에 나올 수가 있어요. 그 다음 보시면 부동산 임대업 소득과 관련하여 발생한 보험 차익입니다. 그러니까 거주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해당 사업용 자산의 손실로 취득한 보험 차익입니다. 보험 차익은 총수익 금액에 산입한다. 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그러니까 건물 있죠. 건물에 대해서 보험 들었는데, 화재 보험 들었는데 화재가 발생해 가지고 보험금 타 가지고 발생한 보험 차익, 이거는 총수익 금액에 산입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이 보험 차익에 대해서는
과세 시점을 이해하기 위해서 일시상각 충당금을 설정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건 나올 수가 있어요. 일시상각 충당금 설정해가지고 과세를 이연시킨다. 이 문제 보시면 갑은 한 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데 다음과 같다. 월 임대료 150만원. 한 개의 주택입니다. 한 개의 주택. 그러면 뭐예요? 1주택이죠? 그럼 이거 기준시가를 봐야겠죠? 기준시가가 얼마예요? 8억 원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이 과세가 안 되겠죠? X입니다. 과세가 안 된다. 기준시가가 9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1주택자의 임대료가 과세가 된다는 겁니다. 넘어갈게요. 그 다음 보시면 상가입니다. 상가. 상가는 무조건 간주 임대료 계산한다고 배웠죠? 월 임대료 200만원. 그 다음 보시면 12월분 임대료는 수령하지 못했다. 그래도 이건 포함해야겠죠? 약정상 매월 말일에 수령하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12월분 임대료를 수령하지 못한 경우에도 일단은 과세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얼마예요? 200만원. 2018년 7월 10일부터 임대한 경우니까 2019년은 200만원 곱하기 12 해가지고 2400만원.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예요? 2019년 12월분 임대료 수령하지 못한 경우에도 일단 세금은 과세가 된다는 겁니다. 어차피 계약서상 있죠? 계약서상 그 수령일자 그걸로 보기 때문에 월 임대료를 매월 말일에 수령하기로 되어 있다라고 계약서에 써 있으면은 12월분 임대료를 수령하지 못한 경우에도 소득세가 과세가 된다는 겁니다. 주의하세요. 그 다음에 200만원 12 해야죠. 2400만원. 그 다음에 간주임대료. 상가는 무조건 간주임대료 계산하니까 보증금 얼마예요? 5천만원이죠. 5천만원. 이거 중요한 게 이거 또 있네요. 상가임대에 관련하여 월 30만원의 관리비를 매월 말일에 추가로 수령하였다. 근데 전기세 10만원 포함이죠. 전기세 빼야겠죠. 20만원 곱하기 12 해야겠죠. 그럼 20만 관리비는 20만원 곱하기 12, 240만원. 건설비 상당액이 간주임대로 보면 건설비가 1억이죠. 건물이 1억입니다. 토지는 3억인데 건물은 1억인 경우입니다. 그럼 이 보증금 5천만원에서 1억 빼면 남는 거 없죠. 그러니까 간주임대료는 0입니다. 그러면 사업소득 금액은 840만원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